네, 이종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실제로 뵀는데 상당히 많이 웃으시고, 원래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 약간 날카롭고 냉철한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셔서 약간 좀 긴장을 했는데, 아, 그래요? 워낙 이렇게 밝게 네. 웃으시고 또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하니까 역시 약간 실제로 보니까 예.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혼자서 들었어요. 방송할 때는 네. 혼자서 방송하면서 희죽희죽 웃으면 그 실없는 사람이잖아요. 약간 좀 심각한 얘기할 때 또 그러면 또 그렇기도 하죠. 신뢰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렇게 같이 대담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아무튼 저는 좀 이렇게 심각하게 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심각하게 뭐 이렇게 가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도 좀 불편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사이트는 또 날카롭고 냉철하시기 때문에 음. 현 시장 상황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센터장이 영상을 처음 볼 때가 2021년 하반기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막 하락하려고 하는데 예. 그때도 약간 좀 그 객관적으로 원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실 그때 되면은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전망이 맞았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을 좀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서요. 근데 그 센터장님이 최근에 출간한 책을 보면은 2023년까지 주식시장은 별다른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2023년 올해를 우리가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경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기 침체가 된다, 아니다 뭐 얘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23년도는 그렇게 경제가 좋은 상황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이익이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하반기 정도부터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 2023년도는 감익을 계속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감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일 뿐이지, 작년도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이익이 줄어들고, 특히 상반기에는 이익의 감소폭이 크고, 하반기 4분기 정도 들면서부터는 작년도에 하반기 이익이 워낙 크게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폭이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내에 플러스 이익이 나고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익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상태인데다가 금리를 내리거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시장에서는 뭐 11월 달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어쩐다 막 이런 기대, 쓸데없는 기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쓸데없는 기대 하지 말고요. 그냥 이 정도의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 금리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정상적인 금리의 그 수준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난 한 20몇 년, 뭐 길게 보면 40년, 이런 기간 동안에 거의 정상적인 금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경기는 별로 좋지 않고 기업이익은 줄어들고 금리는 높은 상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근데 이제 떨어지는 거는 이미 2200포인트 밑까지 한 번도 내려갔다 왔잖아요. 2130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밀고 내려간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진짜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형태로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주가가 거기서부터 더 밀고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 근데 위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일정한 폭내에서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박스권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그 바닥 한번 확인하면 또 올라갔다가 이러는 거를 계속해서 거듭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올해의 주식시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약간 좀 의아한 게 채권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2%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3.3%까지 막 빠졌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서는 좀 올해 말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선반영해서 먼저 빠지니까.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올해 연말 정도에 아니면 뭐 하반기 정도에 빨라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주식시장에 플러스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를 지금 연준이 2023년도에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를 뒤집으면서 금리 인하를 할 정도가 되려면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난리 난다. 정말 마이너스 몇 퍼센트 가고 이렇게 가니까 지금에서 빨리 뭔가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그때 되면 금리를 인하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의해서 생기는 효과보다는 경기가 둔화돼서 생기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상당히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잠깐 그 주가를 반등을 시키는 정도지, 그게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이러는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냐,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두 번째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요. 1분기에 미국이 0.25%씩 금리 2번 정도 인상하고 난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끝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5.0%가 됩니다. 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3, 3.4, 지금 한 3.5% 뭐 이렇게 된다라고 따지면 네.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 사이에 격차가 1.5%포인트 정도 납니다. 이렇게 크게 났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시장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시장금리는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더 크게 내려가거나 할 만한 룸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은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형태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의 금리를 올해 내내 계속 갖고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금리를 내리는 형태로서 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가 될 수가 있죠. 일정하게 어느 정도 5%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금리 인하 얘기해가지고 연준이 하기 싫다라고 하는데 FOMC 회의 열리기 얼마 전서부터 이번에 금리 인하 할 겁니다. 조금 하다가 벌써 금리 인하 또 안 하면 또 실망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시장에 낫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약간 그런 거 휘둘리면 안 되겠네요, 투자자가. 예? 막 그런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희망회로를 돌리다가 우리 아직 안 해라고 하면 또 출렁일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희망을 갖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겠네요, 예, 투자자가. 그렇죠. 우선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내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약하니까. 네네.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시장이 거기에 좀 안 휘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2023년도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 우선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금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정상의 금리가 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 낮은 금리가 정상이고 지금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높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 따지게 되면 지금 정도의 수준의 금리가 정상인 거고요. 지난 10년 동안의 금리가 너무 낮았던 거죠. 2000년서부터 따져서 22년 동안의 미국의 10년물 국채 평균이 얼마냐면 3.4% 정도입니다. 지금 딱 지금이네요. 네, 지금 딱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그 3년물 국채 평균이 얼마냐면 3.8%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거보다도 낮은 상태예요. 2002년서부터 2022년도까지 따지면 2000년서부터 2010년도까지는 금리가 조금 높았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굉장히 낮은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의 평균이 3.4%, 3.8%밖에 안 되는데 지금의 금리가 과연 굉장히 높아서 이거를 못 견딜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계속 부르짖지 말고 지금의 금리에 적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이제 금리가 정상이 됐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오지도 않을 1%대 금리 이거를 원하면서 계속 금리 인하 부르짖는다라고 해가지고 누가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시장대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적응을 해 가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섹터라든지 산업, 뭐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2030년에 2차 전지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커진다고 예.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 2차 전지 주식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예,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대세가 돼서 2030년도에 반도체 시장보다도 커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2021년 정도서부터 주가 상승이 스타트 돼가지고 2030년까지 쭉 올라가는 형태로서 갈 거냐?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파도를 타고 뭐 밑으로 굉장히 처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막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이 그런 정도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해서 93년도, 92년도 이럴 때에 한 4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지금이 보면 한 6만 원 잡고 50배면 6, 5, 30, 300만 원이 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4만 원짜리 주가가 300만 원이 돼서 거의 80배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겠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보면 반도체 경기 한번 꺾이면 최고 고점에서부터 70%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막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의 형태로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파도를 뭐 만나가지고 이게 뭐 엎어지는 것 같기도 했다가 또 뭐 회복을 했다가 이러면서 꾸준히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처럼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했을 때 좋은 대상이 된다.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대개 보게 되면 이럴 때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야, 이게 뭐 끝장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하죠. 그리고 그 끝장났다라고 하는 논리는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서 어쩌고, 테슬라 저러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전기차 이제 끝장났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한 명의 플레이어일 뿐이지, 전기차 시장이 아닌데도, 전기차 자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또 그 얘기도 하죠. 뭐, 이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야, 이게 중국이 이게 왕인데, 우리 아무리 해봐야 뭐 2등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 한다고요. 반도체 한번 그해 보시면요.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겠습니까? 이제 뭐, 야, 이게 사메가드램 하나가 48달러에서 1년 사이에 1달러 미만으로 떨어져가지고 제품 가격이 그 1년 사이에 정말 95%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야, 이거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은 존재하면 안 되는 산업이야. 이런 얘기하고 했었다고요. 그거를 다 넘어서 지금이 된 거예요.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이런 그 파도를 겪어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높을 때보다는 그렇게 해서 70% 떨어지고 했을 때 사면 이익이 훨씬 더 크게 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무서워하니까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커진다라는 것 자체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다 그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그 예.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에도 똑같이 2차 전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로서 다 바뀌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 거고. 지금은 보면 아직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안 한 형태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95%는 가솔린 내연 자동차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95%를 대체를 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지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5%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2차 전지는 밸류체인이잖아요. 세트 업체, 완성품 만드는 업체가 있고 소재를 만드는 업체 있고 장비 업체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이 중에서 좀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재 만드는 회사들이 좀 더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2차 전지의 완성 이거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저런 형태로서 조금 이제 그 아직까지는 해결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자동차, 지금 내연 자동차에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도요타자동차, 그 다음에 또 뭐 폭스바겐이 이런 회사들이 과연 나중에 전기차 쪽으로 올인을 하고 할 때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2차 전지를 안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그 내재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단 가장 크게 이 걸림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처럼 지금에서 가장 크고 막 이렇게 한 데는 그런 데는 괜찮을 수 있는데 나머지 2등, 3등, 뭐 3등, 4등, 뭐 7등, 8등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가게 되면 그 회사를 아예 그냥 뭐 자동차 회사들한테 팔아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장비 회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변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엄청 심하죠. 수주가 뭐 좀 몰릴 때에는 주가가 10배씩도 올라갔다가 또 수주가 끊어져 가지고 적자가 나오고 그러면 한 90%도 주가가 떨어졌다가 막 이런 형태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소재 쪽이 그래도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완성, 그러니까 2차 전지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투자한다라고 하면 LG에너지 솔루션 그쪽에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장주니까 사실. 예, 그렇죠. 네. 일단 뭐든지 우리가 삼성전자 봤잖아요. 반도체 했을 때 지금이니까 SK 하이닉스 하지만요.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현대전자 이거 할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지만 현대전자는 4만 원에서부터 250원까지 빠졌어요. 와.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게 되면 무조건 아무튼 1등에다 갖다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그 완성 회사에서 산다라고 하면 그거를 사야지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더 이렇게 고려하고 그러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특히나 약간 업황이 안 좋거나 뭔가 노이즈가 많을 때일수록 오히려 1등이 좀 부각을 받고 잘 견고한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또 변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럴 때일수록 그냥 1등에다가 계속해서 실어서 가는 그런 형태로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보면 뭐 삼성전자가 뭐 몇 년 사이에 뭐 백몇십 배가 올랐느니 뭐 이러면서 그때 왜 안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똑같은 형태의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형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024년에는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시장이 약간 좀 적응을 하면서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경기가 2023년도에는 안 좋고 2024년도에는 그래도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도 지금은 3%대 3%, 3.5% 이 금리가 높은 것 같지만 이게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서부터 3점 몇 퍼센트 정도의 금리는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3.1% 이 정도 금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낮아졌네 뭐 이러면서 이제 덤비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들은 또 보면 우리가 코스피가 제일 처음에 3천에 갈 때는 3천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엄청 높아요. 예, 근데 그게 2번 시도하고 3번 시도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3천이라고 하는 벽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이제 가격에 대한 적응력 이게 이제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지금 이제 2천 얼마의 가격, 2,300포인트대 가격, 2,400포인트대 가격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부담을 느끼거나 이래야 될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이러는 형태로서 가기 때문에 2024년 정도서부터 보면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장의 방향성 일단은 회복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긴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대기업의 위상 회복이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대기업 중심에 막 이렇게 상승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개별 주식 관점에서 내지는 산업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옛날에도 높았고 지금도 굉장히 높고요. 앞으로도 보면 그렇게 그 위상이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에 있는 기업들의 위상,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버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기업들이 또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이런저런 기업들 그 하면서 그 계열사 많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기업은, 이 회사들은 앞으로 전 세계 경제나 그 다음에 경제 구조가 바뀌어가거나 이러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따질 만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LG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LG 그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두 개 정도 더 할 거고, 삼성그룹에서도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러면서 몇 개 정도, 이런 거잖아요. 나머지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기업을 잘 운영하고 투자를 하고 했던 걸로 해서 돈을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벌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성장성이나 이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0억의 돈을 벌었다, 한 해에 1,000억의 돈을 벌었다 그러면 주가가 한 10만 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똑같이 1,000억의 돈을 벌면 주가가 한 8만 원, 이게 맥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부터 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1,000억의 돈을 버는데 주가는 7만 원이 맥스가 돼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건 그만큼 이제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그 안에 못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중후장대한 산업을 만들어서 그거에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 돈을 벌고 이러는 걸로는 굉장히 대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나이스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힘이 세고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제 세상이 디지털의 형태로서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을 못하는 형태죠.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서부터 보면 이게 뭔가 선진국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오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품화돼 가지고 시장에서 쭉 이렇게 본격적으로 퍼질 때 그때 빠른 속도로서 이게 따라잡아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아무튼 그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이러는 형태로서 계속 왔는데 네. 지금의 세상은 그런 형태가 아닌 걸로서 지금 계속해서 이게 변해서 가고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지금 적응을 못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적응 앞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성공을 했던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예, 옛날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해서 성공을 했는데 라고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는 거하고 전혀 안 맞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돈도 많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면서 이게 계속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둔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요. 40년 전에 시가총액 1등이 NTT였습니다. 20년 전에도 NTT입니다. 지금도 NTT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도 NTT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일본 기업, 일본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40년 전에 미국의 주식시장을 끌고 왔던 거는 보잉이나 IBM이나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2000년이 되니까 그때는 갑자기 시스코 시스템스나 그 다음에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난 2020년이 되니까 아마존이 들어오고 테슬라가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구글이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성장성을 이렇게 강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업종이 과연 얼마만큼 많이 나올 거냐 하는 것들이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많이 변화할 텐데 일단 대기업들은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조직이 비대해지고 커지다 보면은 확실히 좀 의사결정이라는 건 늦어지기도 하고 네. 또 급변하는 그런 세계에 잘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본다면 주식시장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이 탑 플레이어들이 바꿔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계속해서 바뀌어야지
그 새로운 뭐 힘과 동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0년 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주가가 몇백 배가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시가총액의 굉장히 큰 회사 뭐 3, 4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한 단계 레벨업이 돼가지고 올라가고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SK텔레콤 주가에 지금 주가가 20년 전 SK텔레콤 주가에 70%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포스코 주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도의 모양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뭐, 2000포인트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거기서 헤매고 앉아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 또 성장 산업으로 특히 이제 강조하신 게 ESG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ESG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약간 뭐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배 구조도 있고 뭐 거버넌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여기에 투자하는 좀 와닿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약간 뭐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이런 친환경 주식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보다는 네. 지배구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이 좋죠. ESG가 앞으로 보면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는 주제고 하는 거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거를 이게 쭉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광범위해요. 맞아요. 너무 광범위한 데다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재료로서는 참 이게 마땅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강할수록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과 광범위한 형태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ESG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하는 거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꼭 그게 세상을 바꿔? 뭐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지배구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당장에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거버넌스 관련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게, 순간적으로도 가장 시장에다가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아무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좀 얘기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들 뭐 얘기하는 것이 한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느냐 어쩌냐 뭐 이러면서 많이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뭐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아무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ESG 관련해서는 일단은 아무튼 거버넌스 쪽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투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어차피 이쪽이 이제 주주 환원과도 약간 좀 연결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제 기억이 나는 게 말씀드리니까 그 메리츠 금융그룹이라든지 거기서도 보니까 막 오히려 분산돼 있던 회사들을 하나로 모으고 예. 뭐 자사주 소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금융주 중에서는 퍼포먼스가 좋은데 예.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약간 신호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 왜 이제 은행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주 제한 이게 있었다라고 네네. 하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게 사람들이 이런 정책의 변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트렌드로서 굳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변화가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렇게 하면서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난 한 2년 사이에 특히 대기업이 분할을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것들은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왜 하지를 못하냐면 주주들이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막 난리를 하니까 제도라고 하는 것을 그걸 못하게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에서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겁이 나가지고.
그 주주들 거에서. 그러니까 그게 보면 크게 큰 변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게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주가가 왜 이렇게 상당히 못 올라가고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그 1990년도에 시가총액이 79조였습니다. 그 2021년도 8월 달에 주가가 제일 높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한 30배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주가는 그 사이에 3점 몇 배 올랐거든요. 나머지는 뭐냐? 그냥 유상증자하고 뭐 기업 분할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다음에 또 저 뭐야 전환사채 뭐 그래서 전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물량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이 주주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이 생기면 주가도 무섭게 오르고 하니까 예. 평소에 이런 거 뭐 문제가 있거나 저평가된 그런 주식들을 잘 찾아보면 좋을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책에다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뭐 산업이나 테마 같은 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ESG 살펴봤는데 이것 말고도 주목해야 되는 성장 분야 뭐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보면 AI 많이 오르고 아, 맞아요. 예, 그다음에 로봇주 많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테마는 시장이 만들고 시장이 없앤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새로운 거 뭐 이렇게 가면서 그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서부터 쭉 왔던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세상이 이런 형태로서 바뀔 거야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세상이 그런 형태로서 바뀌네 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주면서 계속 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 야 그거 뭐 길거리 가다가 한 200km 가다가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부산 가는데 천안에 멈춰서 가지고 한 4-5시간 동안 그러면 그거 충전하고 또 가다가 대구에 가서 또 그거 하고 그게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AI나 무슨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세상이 보니 이런 형태로서 바뀌고 그러니 이게 앞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중간에 파도를 타서 그렇지 전체적인 트렌드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봅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꿈은 굉장히 그래 가지고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될지 안 될지 하는 거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메타버스 세상으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큰 트렌드에서 아무튼 이게 소외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아무튼 좀 접어놓고 이렇게 갈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뭐 로봇, AI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 사람 모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대신에 보면 메타버스니 항공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항공이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X 어쩌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가는 거. 그건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 되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아무튼 사람 모을 때 쭉 모았다가 사람 모은 거 이제 좀 한 달락 되고 나면 또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뭐 공식 질문이라서 드려보긴 하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 1억이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뭐 방금 말씀해주신 뭐 그런 섹터를 포함하셔도 되고요. 좀 자유롭게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도 한 4분기 정도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채권 투자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몰렸어요. 네. 예, 그게 이제 뭐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끝날 거냐?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려 10몇 년 만에 온 기회인데 맞아요. 그거를 1년 뭐 이거 만에 그냥 끝장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내내
A등급 회사채 이런 것들이 한 5% 정도 금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하는 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과연 공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주가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채권을 한 절반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절반 정도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올해 주식 시장이 과연 박스권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박스권이 된다라고 하면 전략은 딱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2200포인트 부근에 가면 주식을 사고 2450포인트를 넘어가면 주식을 팔고 이런 형태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형태의 대응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바닥에서 주식을 팔고 꼭지에서 주식을 사고 이거를 이제 거듭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채권 50% 정도 갖고 그 다음에 주식을 나머지를 하는데 주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올해 주식시장이 박스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나의 생각을 딱 일단 확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주식시장에 들어가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제 내가 흡수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